그래서 너 지금 엄마랑 아예 안 보고 살고 싶다 이거니? 엄마가 네 앞길 걸림돌이라 이거야?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64 김영희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며느리와 손주도 있습니다만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가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싶어 서글프기도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인연이 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직은 젊다고 하면 젊은 나이이고 다행히 건강하니 혼자서도 충분히 살만하지만 간혹 몸이 아플 때는 외로움이 밀려오죠.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려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가난하기까지 했다면 삶이 굉장히 고단하고 초라했을 것 같아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져요. 노년의 가난이 가장 무섭다고 하죠.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지금은 다행히 생계 문제는 해결되어 감사하게도 돈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집까지 팔아 아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땐 사돈댁과 저희 집 차이가 많이 난다는 아들의 말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줬죠.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예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가슴이 아파옵니다. 제 사연을 듣고 어리석다고 타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저와 비슷한 일로 상처를 받은 분이 있으시나요? 혹은 좋은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로 작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산 세월은 어떻게든 보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원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게 인생 아닌가요? 그럼 제 사연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 때 남편은 폐암에 걸렸고 2년 동안 투병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 세상을 떠났죠. 민준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할 때였으니 남편은 대학 입학하는 것도 군대 가는 것도 보지 못했네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하나 있는 아들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잘 클 수 있겠지? 그럼요. 잘 클 수 있어요. 걱정 말고 당신 건강만 걱정해요. 남편은 본인이 가망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편하게 죽고 싶다고 항암 치료를 중지했어요. 집에서 통증만 조절하다가 마지막 한 달은 호스피스에서 평안히 보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짧지만 남편과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아프니 민준이도 방황을 끝내고 아빠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남편이 아프기 전부터 아들은 꽤 오랜 시간을 방황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유난하긴 했지만 중학교 시절 사춘기가 오면서 반항이 심해지기 시작했죠. 지금 나가려고 그래? 이 시간에 어딜 가? 엄마, 내가 언제 나가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민준아, 저녁 먹고 나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야.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 이야기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한 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기 일쑤였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나한테 간섭 좀 하지 마. 나는 아빠랑 엄마처럼 살기 싫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며 부모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가족보다는 외부에 있는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땐 저도 남편도 아들이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어요. 사춘기 시절 자식은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을 떠올리며 적당히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죠. 그랬던 민준이도 남편의 암 소식에 큰 충격을 받고 달라진 것이지요. 아빠, 아프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들의 간절한 소망에 남편은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과 보험금이 나와 당장 굶을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돈벌이를 해야 아들 대학도 보내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형편이었죠. 제 남편은 자기 몸이 아프면서도
오직 저와 아들 걱정뿐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말했죠. 당신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나 없으면 우리 민준이랑 어떻게 살까? 대학교 가면 학비 때문에 당신 힘들어질 거야. 내가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놨어야 하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짐을 주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 당신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저랑 민준이 알아서 잘해요. 걱정은 그만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남편은 자기 몸이 아프면서도 제가 힘들게 살까봐 이런저런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 얼마 안 되는 재산이지만 내가 문제없이 다 정리해주고 갈 거야. 근데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해. 아무리 아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중에 죽기 전까지는 절대 모든 재산 다 넘기면 안 돼. 자식 마음이랑 부모 마음은 다른 법이야. 남편은 민준이에게도 시간이 날 때마다 당부를 했어요. 민준아, 아빠 없으면 네가 엄마를 지켜야 한다. 알겠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남편은 아들이 없을 땐 저에게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늘어놓곤 했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민준이가 조금 이기적인 구석이 있는 게 걱정이네. 불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민준이랑 약속한 게 있거든. 내가 이거 줄 테니 잘 보관하고 있어. 그러더니 남편은 저에게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보, 나중에 필요할 때 열어보라고 준비했어. 꼭 잘 보관해. 민준이랑 무슨 약속을 해? 설마 나중에 엄마한테 불효하면 혼날 줄 알아라. 뭐 그런 거 각서 쓴 거 아니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지. 그래도 말로만 하는 것보다 아빠랑 둘이 정식으로 진지하게 약속하는 게 책임감이 더 느껴질 거야. 나중에 아들놈이 말 안 들으면 당신도 협박할 수단은 있어야지. 당신도 참 나는 자식한테 효도 같은 거 안 봐라. 내가 해주는 것도 없이 무슨. 그냥 자기 앞가림만 잘하면서 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내 말대로 해. 나중에 혹여 힘든 일 있으면 잘 보관해놨다가 그때 꼭 열어보란 소리야. 남편이 건넨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아파트 등기권리증, 보험 관련 서류 등 남편이 가고 난 후 제가 알고 있어야 할 서류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과 상속 관련 서류들도 있었죠. 또 그 상자 안에는 남편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만나 서로 연애하던 시절 주고받은 편지와 사진들이었어요. 그것들을 보니 새삼 남편과 함께한 세월 동안 왜 그리 많이 싸우고 왜 그리 아껴주지 못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남편이 이렇게 많은 걸 남겨주다니. 저는 고마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상자 속 남편의 글씨를 보니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왔죠. 남편은 제 눈물을 보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내가 거의 평생 간직하고 있다는 건 몰랐지? 이런 거 꺼내보는 게 때로는 위로가 될 거야. 당신한테 다 주고 갈게. 당신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고마워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살다가 힘들면 내가 남긴 편지들 하나씩 꺼내서 읽어봐. 여기 빨간 봉투에 든 건 혹시나 해서 내가 남겨놓은 건데 당신 정말 힘들 때 도움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열어보도록 해. 저는 눈물을 닦으며 봉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았어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집은 나 죽고 나서 유산상속으로 처리하면 돼. 민준이도 법적으로 곧 성인이니 아마 당신이랑 이 집은 나눠서 상속받게 될 거야. 다른 건 내가 당신 편하도록 정리할 테니까 잘 간직하고 있어. 알았어요. 내가 잘 보관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죠. 남편은 이렇게 저에게 편지가 가득 담긴 상자를 남겨주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또 한창 나이에 이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게 한없이 불쌍하게 느껴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상자에 가득 찬 편지들이 남편이 남겨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로 느껴져서 늘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살면서 힘들 때면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꺼내보기도 했고 또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내 읽어보기도 했죠. 너무 소중하고 아끼다 보니 차마 열어보는 게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성인인 아들 민준이에게도 지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집과 얼마간의 현금을 남겼지만 제가 일을 안 하고 놀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뒤늦게 집에만 있던 중년 주부가 취직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시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시설미화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그 해부터 은퇴할 때까지 급여 소득자로 살았습니다. 큰 급여는 아니었어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줬으니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 마음이 참 편했죠. 하지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민준이가 군대 다녀온 후 복학을 하니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민준이가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한 이후에도 한동안 대출을 갚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엄마, 이번 달 대출 상환금이 또 나갔어요. 언제쯤 끝날까요? 민준이는 학자금 대출 갚을 때면 때때로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며 위로했습니다.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자. 다 갚고 나면 한결 편해질 거야. 제가 50대 초반에 갑상선 수술을 받고 건강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질병 휴직을 하는 바람에 민준이 대출을 같이 못 갚아줘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민준이는 말은 안 했지만 힘들었을 거라 짐작해요. 사실 민준이는 말수가 워낙 적은 편이라 속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들은 엄마 속 하나 안 썩이고 순하게 자란 효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점점 차분해진다는데 민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내내 사춘기로 저를 마음고생시켰죠. 특히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엄마 속을 얼마나 긁어놓았는지 모릅니다. 한창 공부해야 하는 고등학생일 때 남편의 암투병은 민준이에게도 큰 상처였겠죠. 나중에는 그저 우리 민준이를 하숙생이라고 생각하고 밥만 잘해줬어요. 사소한 잔소리라도 하는 순간 집을 뛰쳐나갈 것처럼 행동했던 민준이었으니 하루하루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때 민준이 나이는 19살이었어요. 그 정도 나이면 집안의 우환도 이해할 만한 나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나서 저도 힘들다 보니 민준이를 많이 혼내기도 했고 민준이도 저에게 화풀이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픈 남편이 중간에서 아들과 저 사이를 중재해줬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남편의 빈자리는 정말 크게 느껴지더군요. 민준이가 한 번씩 저렇게 히스테리를 부릴 때면 저는 조용히 입을 닫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다 고3 막판에 눈빛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면서 재수를 한다길래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지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재수를 했고 다음 수능 성적이 꽤 좋아져서 괜찮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들과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지만 내 품 안에서 늘 떠나보낸다는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자기 앞가림하고 사회에 한몫을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저의 목표였으니까요. 세월은 참 덧없이 흐르더군요. 어느덧 저는 퇴직을 앞둔 나이가 되었고 아들도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참 운이 좋게도 대기업에 바로 취업이 되었어요. 그때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대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특정 과제에 참여하면 비교적 쉽게 그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친한 선배의 소개로 좋은 과제에 참여하게 되어 졸업을 하기 전 조기 취업자로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취직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혜진이라고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는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전직 법무법인 회사 대표의 딸이기도 하고요. 민준이가 저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은 결혼을 할 때가 돼서야 해줬습니다. 언제부터 만난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난 그 아가씨가 하필 아주 대단한 집 딸이었습니다.
전직 법무법인 대표의 딸이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름은 차마 말 못하겠네요. 지금은 대표로 활동은 안 하는 것으로 합니다. 아무튼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온 그 아이를 우리 아들이 많이 좋아하더군요. 우리 아들은 33살 무렵에 결혼했는데 사실 결혼할 때도 속상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예비 며느리가 인사하러 왔을 때는 얌전해 보이는 아가씨가 말수도 적고 묻는 말에 대답도 잘하길래 그저 우리 아들이랑 잘 맞는 아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사하고 나서 이상하게 상견례를 하자거나 결혼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었어요. 제가 결국에는 궁금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결혼을 하는 거니 마는 거니? 엄마가 너 결혼하면 다른 건 몰라도 전세 보증금은 좀 보태주려고 하는데 여자친구랑 얘기해봤어? 어째 결혼하겠다고 인사까지 해놓고는 아무 말이 없어. 엄마가 계속 기다려도 말이 없길래 물어보는 거야. 혹시 너희 둘 사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엄마, 사실은 혜진이가 우리 집 형편을 좀 걱정해요. 저희 하고 싶은 집이 전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회사 대표라서 그런지 집안 차이도 많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민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희 둘을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 알잖아. 그래도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날 민준이의 말을 들으며 많이 생각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져 갈 때 어느 날 민준이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할 말, 그게 뭔데? 무슨 일 있어? 사실 혜진이가 나랑 결혼하는 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사하고 나서 자기는 홀어머니 있는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서 자꾸 망설이는 것 같아요. 내가 집을 해갈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돈도 많이 못 모아서 그런가 봐요. 혜진이네 집에서 나 반대하나 봐요. 뭐라고? 혹시 엄마가 그날 뭐 실수한 거 있었니? 혹시 부담 줄까봐 쓸데없는 거 하나도 안 물어봤는데. 내가 설마 결혼해서 너희들이랑 같이 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걱정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홀어머니라고 그쪽 부모가 우리 만나보지도 않겠다고 하는 거면 너도 굳이 매달리지 마라. 처음부터 이러면 결혼이 힘들어지는 거야. 축복받고 환영받는 결혼을 해야 탈이 없는 거고 결혼 급할 거 뭐 있니? 정 그렇다면 그냥 연애하면서 시간을 두고 더 만나봐. 생각지도 못한 말을 아들 입에서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흠이 될 수 있다는 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동시에 예비 며느리에 대한 괘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부당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일까요? 민준아, 너 싫다는 여자에게 매달리지 말고 결혼도 급할 거 없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날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저 그 정도뿐이었어요. 참으로 속상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마음과는 달랐나 봅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나 혜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장인어른이 회사 대표인 거 알죠? 난 그게 든든해요. 그분 회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거기 들어가고 싶고, 솔직히 내가 좀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엄마 알잖아요. 나 혼자 외롭게 커서 뭐든지 많은 게 좋아요. 그래도 내가 집을 해가면 혜진이가 마음을 놓을 것 같은데 전세 말고 집 사주실 여력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끈질기게 설득하더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적금 깨면 1억이 좀 넘으니까 그 돈을 보태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엄마 아시잖아요. 나 학자금 대출도 직장 다니면서 3년 동안 갚았어요. 진짜 대출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민준이는 혜진이와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 커서는 생전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니 마음이 급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집을 해달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민준아, 엄마도 내 마음은 이해해. 결혼하면서 빚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해하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엄마에게 의미가 큰 집이야. 많이 오르기도 했고, 먼 훗날 언젠가는 너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일찍 팔 생각은 없었단다. 엄마, 혜진이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데 집 문제 때문에 망설여요. 집이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답답한 표정의 아들을 보니 차마 매몰차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최대한 도와줄게. 하지만 이 집을 파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해. 고민해 볼게. 그날 이후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말 그 집을 팔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원하니 어쩌겠나요? 남편에게 상속받은 그 아파트는 제 지분이 더 많았는데 민준이는 매매 편의를 위해 자기가 제 지분을 미리 증여받기를 원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 지분을 증여해 주었어요. 제가 살 집을 마련하려면 집을 매매해서 전세를 얻어야 했기에 결국 집을 6억에 팔았고 민준이는 5억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1억 남짓한 돈으로 저는 전세를 얻어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여동생은 저에게 따끔하게 경고했어요. 언니, 아들한테 집 주는 건 미련한 짓이야. 지가 결혼하는데 왜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을 팔게 해? 그래도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까지 팔아 결혼시켰더니 결혼하고 나서 민준이는 자기 마누라에게 꽉 잡혀 살면서 전혀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더군요. 엄마, 우리 와이프가 불편하대요. 나중에 나만 잠깐 들리든지 할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서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새아가가 여기 오는 거 싫다 그러는 거니? 솔직히 시어머니가 편하지만은 않겠죠. 암튼 엄마,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많아요. 집사람이 명절이랑 생신이랑 어버이날에만 며느리 도리하겠다고 이미 결혼 전에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주 오라는 말 마세요. 뭐? 아니, 가족들끼리 얼굴 보고 사는데 횟수를 정해놓고 본다는 거야? 너 처가에도 그렇게 하니? 처가에도 그렇게 하냐는 저희 질문에 아들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사람이랑 그러기로 했으니까 이해해줘요. 그 말을 들으니 참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물론 예전부터 민준이가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자기 엄마를 외면하진 않았어요. 세상에나.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갈수록 냉정하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종종 얼굴 보면 했는데 좀 서운하구나. 이러시는 거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갑질이라고 싫어하는 건 알고 있죠? 엄마 아직 젊은데 나 언제 올까 기다리지 말고 엄마 인생 살면 좋잖아요. 홀가분하게 우리 쿨하게 삽시다. 결혼한 부부가 그렇게 뜻을 모았다는데 제가 오라가라 고집을 부리면 소위 말하는 진상 시어머니가 될 것 같아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우리 아들을 저리 키웠나 싶은 게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지켜보자니 우리 아들은 거의 처가의 대릴사위처럼 지내더군요. 처갓집이랑 일부러 가까운 거리에 집을 산 것도 자주 왕래를 하고 싶어서였겠죠. 아마 그건 며느리 뜻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 말대로 명절, 어버이날, 내 생일과 제 아버지 기일은 챙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모인 저에게 말 한마디 살갑게 건네는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늘 쌀쌀맞고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죠. 저는 아들 결혼시키면서 무리한 예단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혜진아, 아기 가졌다며? 정말 축하한다.
지금 초기라 입덧도 심할 텐데. 혹시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아들로부터 임신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쁜 마음에 생전 연락하지 않았던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딱딱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입덧이 심한데 먹고 싶은 게 있겠어요? 먹고 싶은 건 됐고, 사실, 어머니 저 부탁 하나 할게요. 부탁? 그래.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임신했을 때는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안정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몸이 많이 약해요. 가급적이면 연락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어머니 번호가 핸드폰에 뜨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임신 중이니까 저 힘든 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부탁 좀 드릴게요. 정말 황당한 요구였죠. 대놓고 자기에게 전화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쩌겠나요? 시어머니 전화번호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니 참. 제가 며느리에게 뭘 잘못한 게 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는 홀어머니라는 저희 존재 자체가 부담이었을까요? 마치 자기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해준 거라는 태도로 늘 아들을 쥐고 흔들어대니 우리 아들도 며느리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속상하지만 장가간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저는 며느리 말대로 했습니다. 며느리 임신 기간 동안 얼굴 본 건 몇 차례 되지도 않았어요. 저는 간간히 반찬이나 먹을 것을 보내곤 했죠. 손주가 나왔다는 소식에 병원비 보태라고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 병원에 갔는데 아들이 난감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집사람이 아기 보여주는 거에 예민해요. 300일 이상 지나고 왔으면 한대요. 지금까지 아들 내외의 행동을 봤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일도 아니었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병원비 봉투만 건네주고 돌아섰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아들도 그랬지만 손주는 정말 애틋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는 어찌된 일인지 저를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끔 민준이만 집에 왔다고 해도 오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바쁜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어요. 금방 가봐야 하니까 밥 차리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몇 마디 말도 나누지 못하고 가버리면 저는 더욱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쩌다 한번 며느리가 집에 올 때면 제가 마련한 식사를 거의 입에 대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기가 마실 물이나 자기가 먹을 음식을 따로 싸와서 저를 민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하는 음식이 더 안전하니까요. 제가 하는 음식은 깨끗하지 않아서 먹기 싫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서운하다 못해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못 참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건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아무렴 내가 자식들 줄 음식을 더럽게 했겠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입을 꼭 다물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내가 자식들 줄 음식을 더럽게 했겠냐고 혼을 좀 냈던 것이 정말 어이없는 일로 되돌아오더군요. 어느 날 아들이 집에 혼자 오더니 할 말이 있다며 난데없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그냥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나 사실 집사람이랑 엄마 때문에 싸운 적 많아요. 집사람이 엄마가 부담스럽고 싫다면서 나더러 중간에서 똑바로 하라잖아요. 엄마가 지난번에 싫은 소리 한 번 한 거 가지고 다시는 엄마 안 찾겠다고 나랑 많이 싸웠어. 저는 아들의 말에 크게 당황해하며 물었죠. 그래서 너 지금 엄마랑 아예 안 보고 살고 싶다 이거니? 엄마가 네 앞길 걸림돌이라 이거야? 그러자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온 민준이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굳이 안 보고 산다고 해서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꽤나 파워에 있는 분이에요. 엄마는 내가 직장에서 월급쟁이로 만족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걸로 만족 못해요. 정말 성공하고 싶어서
마음 독하게 먹은 거니까 엄마도 내 상황을 좀 이해해줘요. 내가 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든 아니면 자주 오라고 했어? 며느리 보고 와서 일을 하라고 시키기를 했니? 엄마가 아빠 없이 너한테 애쓴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엄마는 효도 받는 거 원하지도 않아. 그저 가끔 손주 얼굴 보여주고 니들끼리 잘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랬어. 근데 엄마랑 안 보고 살고 싶다니 엄마가 정말 너를 잘못 키웠다 싶구나.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민준이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장인어른 도움 받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이해해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애써 키운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누라가 홀어머니 싫다고 해도 너는 엄마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암튼, 나 두말 안 해요. 나도 우리 집사람이랑 딸이 있으니 내 가족이 우선이지. 나 앞으로 엄마한테 받을 재산도 없잖아요. 엄마 사는 전세 보증금은 엄마 노후로 쓰세요. 더 이상 엄마한테 다른 욕심 없어요. 대신 앞으로 저한테 부양의 의무 같은 거 바라지 말아주세요. 그게 제 요점이에요. 슬픈 목소리로 마지막까지 아들을 잡았지만 결국 매정하게 저와 연을 끊고 살자고 하더군요. 처가에게 잘 보여야 출세할 수 있다고 제가 걸림돌이라는데 어쩌겠나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며칠을 보냈고 아들 전화를 기다리며 한 달 그리고 또 한 달 이렇게 몇 달이 흘렀지만 아들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하염없이 서글프고 슬프더군요. 명절에 혼자 음식을 해서 먹고 동생이 왔는데 저 혼자 있는 걸 보고 같이 앉아서 울어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어렸을 때 좀 말을 안 듣긴 했어도 철이 든 후에는 그래도 혼자 고생한 엄마를 챙길 줄 알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에 저에게 남겨줬던 유품 상자가 떠올랐어요. 힘들 때 꺼내보라던 여러 편지들. 차마 열어보기 아까워 개봉도 못한 편지도 있었는데 갑자기 떠오르더군요. 이 편지들이 남편이 나를 위해 남긴 마지막 유산이구나. 고이 모셔놨던 상자를 열어 남편이 남긴 편지를 읽다가 개봉하지 않은 빨간색의 두툼한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남겨두고 빨리 세상을 떠나 미안해요. 혹시 금전 문제나 아들과의 갈등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이 주소로 연락해 보세요. 남편의 편지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생전에 친하게 지냈고 상속 문제 처리할 때 도움을 줬던 남편의 변호사 친구였거든요. 이제 와서 내가 남편 친구에게 무슨 도움을 받겠나 싶었어요. 아들이 저와 안 보고 산다고 해서 자식을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속상한 마음의 한쪽 구석으로 치워놓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가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넘어져 슬개골이 골절되어 119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온 구급대원이 민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혹시 오실 만한 다른 가족분은 없으세요? 지금 아드님하고 통화했더니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산지 오래라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곧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근처에 제 여동생이 살아요. 동생에게 연락해 봐야겠네요. 저는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동생에게 연락해 뒤처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들에 대한 마음은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안 온 것을 보고 동생은 노발대발하며 전화까지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했다고 하더군요. 거의 2달을 보행기와 목발의 의지에 생활하면서 우울증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 밉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줄은 생각 못했어요. 그제서야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해줬던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들에게 증여했던 그 집과 돈을 도로 되찾고 싶었지요. 하지만 이미 줘버린 재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으로 밀어놨던 남편의 편지가 이상하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무릎이 회복되고 나서 남편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찾아가 보라던 남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같은 자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남편도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변함없이 자기 몫을 했을 사람이란 생각이 들며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변호사님을 만나 뵙겠다고 하니 사무장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마침 사무실에 들어오시던 변호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저를 한 번에 알아본 남편의 친구와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었고 천천히 그동안의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17년 만인가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힘든 일이 많았어요. 남편이 힘들 때 가보라며 연락처와 주소를 남긴 얘기부터 자연스레 아들의 이야기까지 전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저와 절연하겠다고 선언한 아들 얘기를 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집을 마련해 주느라 남편에게 받은 집의 80% 넘는 저희 지분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그 집을 팔아버리고 매매 대금에서 남은 1억만 저에게 줬어요. 할 수 있다면 그 돈을 도로 되찾고 싶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아들 때문에 참 속상하셨겠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재산 문제는 끝까지 부모가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에게 잘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친구가 어찌 알았을까요? 사실 친구가 따로 저에게 부탁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한참 다 듣던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재수 씨가 안 찾아오시는 걸 보고 잘 지내시는구나 하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친구 놈이 아마 해안이 있는 놈이었나 봅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 테니까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금고 안에서 서류 몇 장을 조심스레 꺼내 보였어요. 그게 뭔가요? 그걸 남편이 남겼나요? 유언장이라면 저도 잘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건 유언장이 아닙니다. 그때 친구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상속재산 지분을 재수 씨가 많이 가지는 걸로 한 거 기억나시죠? 한창 친구놈이 암 투병할 때 아들 데리고 우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계약이라니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제가 깜짝 놀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변호사님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자, 이거 보고 설명드리죠. 그때 친구놈이 아들 데리고 와서 그러더군요. 나중에 상속재산을 엄마에게 증여받을 사유가 생길 경우 계약서 조항을 어기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서류를 준비해 둔 거군요. 맞습니다. 한번 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식으로 증여 계약을 해두면 도로 찾아올 수 있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계약 조항을 어기면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엄마에게 돌려주라고 작성해 두었습니다. 대신 아들 지분도 상속할 때 20%로 해주겠다고 했죠. 이건 제가 공증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도 그 계약서를 들고 쭉 읽어보았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만약 아들이 엄마인 저에게 폭력 등의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놨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제가 표정이 점점 변하는 걸 보더니 덧붙여 이야기하였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 찾아오지 않거나 엄마 건강 문제를 방임하거나 집안 경조사나 명절에 참석하지 않는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자필과 지장으로 서명했고요. 제 남편이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전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의 철저한 준비에 새삼 감탄이 나왔지만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요즘은 세상이 변하다 보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재수 씨 노후에 자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문제는 확실합니다. 제가 알아서 소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님은 몇 가지를 묻고 나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모두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제 아들을 상대로 증여 취소 소송을 걸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해주는 거라 저는 무슨 서류가 어떻게 송달되는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아들놈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하더니만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송 때문에 연락한 거였어요. 아들은 마음이 급했는지 주말이 되자마자 집으로 와서 저에게 안부도 묻지 않고 말하더군요. 엄마, 나한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뭐예요? 소송? 그것도 집 한돈에 이자까지 더해서 5억이 넘게 달라니 이미 나한테 준 걸 왜 달라는 건데요? 빨리 소송 취하해줘요. 우리 집 지금 발칵 뒤집혔다고요. 숨 넘어가게 집 문을 열어젖히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는 2년 만에 엄마를 찾아와 놓고 잘 지냈냐 먼저 물어보는 게 어렵니?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엄마가 너한테 증여해주고 집 팔아서 집 마련해준 돈 다시 돌려줘. 너 아빠 돌아가실 때 계약서 쓴 게 있더구나. 내용은 네가 잘 알고 있지? 계약을 위반했으니 내가 돌려받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사는 집 팔아서 엄마한테 그 돈 다시 돌려줘. 싫다면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해. 너 장인이 법무법인 대표라 법 잘 알 거 아니야?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언제 쓴 계약서인데요? 그거 나 재수할 때 쓴 거야. 이제 막 20살 된 애가 뭘 알았겠어요? 너 그때 분명히 법적으로 성인이었어. 그래서 유산이 너에게도 상속되었던 거잖아. 아무튼 엄마는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 내가 너한테 부양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아. 노년의 자식한테 재산 다 빨리고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구나. 엄마는 법대로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돌아가. 그때 민준이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진심으로 했다면 저는 소송 취하를 고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이기적이었고 아나무인이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 물러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은 1년 넘게 진행되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승소했습니다. 저는 강제 집행권원을 얻어 아들놈 재산을 압류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바로 지금 명령까지 신청해 아들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까지 했습니다. 아들은 그때까지도 설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명령이 송달되고 나서 많이 놀랐던가 봅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싫다고 하던 며느리까지 같이 저에게 찾아와서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사과하더군요. 시어머니를 무시하던 며느리였고 자존심이 세서 절대 남에게 수그러드는 법이 없는 아이인데 아들놈과 같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연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희한테 돈 돌려받으실 건 아니시죠? 손녀딸 지아 얼굴 보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이쯤 했으면 저희가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예전처럼 우리 왕래하면서 살아요. 아들도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네, 엄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도 지난번에 엄마 찾아와서 못되게 군 거 사과할게요. 엄마, 정말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고 나 혼내주려고 이러시는 거 다 알아요.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 사람이나 나나 정말 엄마에게 잘 못한 거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역시 아들 내외는 제가 재산을 돌려받는 걸로 판결이 나니까 인정에 호소하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을 가지고 설득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손녀딸도 보면서 살자며 애원했지만 저는 이제야말로 아들이랑 완전히 이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세월이 있는데
더 이상 이들을 믿고 살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낫겠어. 손녀딸도 지난 2년간 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서야 본다고 없던 정이 생기겠니? 너희 가족은 아예 없던 셈치기로 한 지 오래다. 그리고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아들 내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송 결과대로 할 거니까 니들이 엄마 돈 다시 돌려주는 방법 잘 찾아봐. 돈이 없으면 지금 네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니? 시간 많이 줄 생각 없어. 딱 3달 주마. 그러자 아들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내 알 바 아니니 알아서 해. 그 집 네 명예 아니야? 직접 처분해서 돈 마련해라. 그래, 그렇게 덕 보고 싶다는 내 처가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구나. 둘 다 돌아가. 난 너희들 자식과 며느리로 생각 안 한 지 오래야. 그러니 앞으로도 너희들이 그동안 해온 대로 그렇게 살아. 어머니, 저희 친정 아버지 법무법인 대표 퇴임하신 지 오래되었어요. 그 후로 다른 법인을 운영하시긴 했는데 거긴 잘 안 됐어요. 지금 저희 집안도 많이 힘들어요. 지금 저희 친정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진짜 큰일 나요. 호적에서 파일 수도 있어요. 며느리의 답답한 소리에 저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네 남편이랑 이혼하고 친정에 가서 너랑 내 딸만 책임져 달라고 해. 그러니 나도 두 말 안 한다. 지금 판결 난 대로 해. 안 그러면 남은 재산도 다 못 지킬 각오를 해야 할 거야. 내가 너희를 혼내주려는 생각만으로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린 줄 아니? 나는 부모 자식 간이라면 더욱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먼저 연 끊고 살자고 한 건 너희들이야. 나도 너희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소송한 거니 돈이나 준비해라. 엄마, 자그마치 5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 큰 돈을 어떻게 갑자기 마련하냐고요. 이번에 태어난 딸 케어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다고요. 엄마는 정말 저 처가살이 하기를 바라세요?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저는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처가살이를 자처하던 네가 그런 말 하니 우습구나.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거니? 이제 말할 기운도 없어. 법대로 할 거라고 했으니까 알아들었으리라 믿는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하며 아들 내외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3달 말미를 줬는데 그 기간 안에 집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거의 반년을 기다렸어요. 아들도 돈이 없었으니 아마 고민이 많았겠죠. 하지만 저는 초라하게 늙다가 고독사하는 할머니가 되기 싫었기에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들에게 판결문대로 이자까지 받아 5억이 넘는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제 노후를 위해 예금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마 며느리 친정집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재산 문제가 다 정리된 후 1년이 흐른 지금도 저는 아들과 절연 상태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2년 만에 저를 찾아왔던 아들이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했다면 저는 다 용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 미안하다는 한 음절의 말이 그렇게도 어려웠나 봅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아들은 여전히 출세는커녕 다니던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있다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친정 아버지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려 했던 아들이 결국엔 다니던 직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제가 느낀 건 이래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 짐으로 여기지 않고 늘 믿는 마음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하나밖에 없는 부모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배반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 제 아들처럼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 저를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을 저처럼 절대 먼저 다 주지 마세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자식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재산을 볼모로 잡고 자식들에게 강제 효도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엄마, 우리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래, 이젠 안 볼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잖니.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도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런 조언을 한다는 것이 서글프지만 별 수 있나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그런 계약서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의 이야기는 재미로만 들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되신다면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요. 혹은 제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따끔한 일침도 좋습니다. 남겨주신 글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